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공고까지 띄웠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미미해 의료 공백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3.1절 105주년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항일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의미 부여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제 침략에 대한 언급과 지적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발포해 112명이 숨지고 760명이 다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소집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성명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전남 여수와 거문도, 초도,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 섬 지역에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경과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없는 전공의들을 향한 강공 메시지로 읽히는데 의협 비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내일 총궐기 대회 집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출입문을 통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의협 비대위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건지만 말씀하면서 오늘 압수수색 참관인 때문에 오신 거 맞으신가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경찰은 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집단 행동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 경과 하루 만에 이루어진 강제 수사 속도전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낸 사직서에 비대위가 개입한 것처럼 누명을 씌웠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 집단행동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 대회에 전국 의사들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은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궐기대회 집회 현장을 관리하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경찰이 사법 처리 절차를 본격화했지만 의협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정부가 못 박은 전공의 복귀 시한이 29일로 끝났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하루 동안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271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294명이 먼저 복귀한 걸로 파악된 만큼 지금까지 500여 명이 돌아온 걸로 추정되지만 현장 점검을 거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수는 전날보다 1% 정도 감소한 8,945명으로 전체의 71.8%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일부에게 정부가 공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어제자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공시 송달을 게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입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지만 문이 잠겨 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 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시범 사업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지정이 병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부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이 묵인돼 왔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이들의 업무가 한시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이런 조치를 반기면서도 불안한 부분은 남아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병원 측은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로서 어디까지 업무를 맡겨야 할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전공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미 과중해진 업무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거를 지원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양, 다시 말해 진료 공백에 해당하는 양들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옹호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사 업무에 대한 보호 체계가 임시로 마련된 것을 넘어 앞으로 법적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간호사도 이번 조치가 당면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공의의 병원 복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아니면 진료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들은 중증 응급 환자가 아니면 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증 질환인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된다 해도 다시 2차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진료까지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응급 환자가 아니면 119에 전화하기보다 주변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좀 더 아픈 분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이나 밤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유명 대학병원 이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안내전화 129나 거주지 보건소로 전화하면 지금 문을 연 병의원과 응급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포털에 접속해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고민하지 말고 빨리 119에 전화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1절 제105주년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항일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만세 시위 중심지였던 종로 보신각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타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여성 독립운동가 50여 명의 초상화 전시, 독립유공자와 유족 7,500명에 대한 위문군 전달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도 3.1 만세운동 재현, 만세 삼창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면서 무장투쟁뿐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자유주의이고 자유통일로 완결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에는 태극기, 가슴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나선 비폭력 투쟁.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105년 전 3.1운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미 독립선언에 뿌리는 자유주의고 독립운동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목숨 건 투사들의 무장투쟁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 나선 선각자, 교육과 문화운동을 했던 실천가들도 있었다며 이 피땀이 모여 독립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지난해 홍범도 논란에서 보듯 무장투쟁에 지나치게 무게추가 실리면 오히려 입체적인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걸 애둘러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최근 영화 건국전쟁으로 재조명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 업적도 평가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말하면서 고속도로와 원전 건설, 과학기술과 교육 등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실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미 독립운동에 담긴 정신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강조해 통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 첫 3.1절 때와 차별화했습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12분 40초간 읽은 2,400자 분량 기념사에서 독립이 21차례, 자유가 17차례 언급됐고 사이사이 16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 1,200여 명이 자리한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잇따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1절에 동행했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7일째 두문 불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자고 요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일제 침략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특별한 언급과 지적이 없어 참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3.1절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영웅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미래지만 그들이 수십 년 그 긴 세월 강토를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국민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수탈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이며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19일 김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한 위원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고 평가한 데 이어 김 의원이 2월 임시국회를 마친 뒤 탈당계를 내고 부의장직 사의를 밝히자마자 2시간 동안 함께 식사하면서 입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의원은 당장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여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 의원이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당선된 서울 영등포갑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비밀로 붙여놓겠습니다. 3차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서울 마포갑에선 비례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고 대구 수성을에서도 현역 초선인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국민통합위원을 꺾고 지역구를 지켰습니다. 내각 출신 인사가 맞붙은 부산 중영도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누르고 공천받았습니다. 국회 부의장 출신 심재철 전 의원, 김수민, 박대동 전 의원도 경선을 통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3곳 후보가 추가로 확정됐고 3곳은 결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오는 4일 구체적인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가 공천 발표에선 비명계 중진인 이인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살아남았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더는 확산하지 않게 수위 조절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86 정치인 그룹을 대표하는 비명계 중진 이인영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내리 4선을 한 서울 구로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과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사당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발표는 통합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는 개파 공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도 대거 단수 공천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지도부인 김병기, 김윤덕, 한병도 의원 등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여전사 3인방 가운데 발표가 미뤄졌던 2명의 최종 행선지도 결정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됐고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서 3자 전략 경선을 치릅니다. 두 곳 모두 민주당세가 강해 애초 공언했던 험지 출마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많이 약간의 좀 변화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니고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던 올드보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경선을 통해 부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 갈등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것이고 새 인물을 위해 기회를 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명계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당내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많은 새로운 인물들에게 또 기회가 열려야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선만 하면 뭐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를 포함한 두어 차례의 공천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이수진 의원이 공천 배제 반발하며 탈당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류사명 전 총경을 전략 공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전략 공천 후보자와 전략 선거구 경선 지역을 의결했습니다. 인천 서갑은 현역 김교웅 의원, 서울은 총선 영입 인재인 이용우 직장갑질 119 창립 멤버, 부산 부글에서는 정명희 전 북구청장이 각각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선 권양엽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 인사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면서 현역 서동영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경쟁자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단수 공천이 번복됐던 이계호 정책위 의장을 다시 본선에 직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젯밤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끝에 이 의장에 대한 재심위원회 결정을 기각하고 전남 담양 한평 영광장성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뒤에 기자들과 만나 오랜 토론 끝에 이 의장의 당 기여도와 통합의 가치, 공천관리위원회 최초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하는 수석 대변인은 또 비명계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를 취소하고 경선에 참여시켜야 할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 품목 중 하나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국내 기업이 양분한 시장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도전장을 내면서 기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를 휩쓴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가장 높이 날아오른 건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00억 달러 매출을 올리며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xperiencing two simultaneous transitions, and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생성형 AI의 막대한 정보량 처리에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개발에 뛰어들어 엔비디아 물량을 선제 확보한 SK하이닉스와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을 발표하며 기술 경쟁 2막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쟁 업체보다 발표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더 많은 디램을 쌓아 올려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한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1월 초기 양산을 시작한 5세대 HBM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며 시장 수성에 나섭니다. 첨단 패키징이 필요해지고 그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고객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성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발표한 8단 HBM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며 수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 역량이 약점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유도하되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이틀 뒤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은근한 압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이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진정하게 느껴서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페널티는 일단 놓지는 않았고요. 시장의 실망감은 정부 발표 직후 연 이틀 코스피 하락장으로 표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기관장들을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상장 기업은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콕 집어 언급합니다.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주 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M&A 세력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년 이상 동안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갖고 그러면서도 주주 환원 확대의 필요성과 방법의 다양성을 줄곧 강조하며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 쏙 빠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도 내놨습니다. 기업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 도입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단계부터 고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퇴출 언급이 단순한 사견에 그치지 않으리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모두 담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11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5.18 당시 사망자를 166명, 부상자를 2,617명으로 확인하고 사망자의 개별 사망 경위와 장소, 부상자의 상해 정도와 경위 등을 특정했습니다. 행방불명자는 기존 242명에서 5.18과 연관 없는 사람을 걸러내 최종 17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 있는 공원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는 100군데가 넘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전기가 3시간 가까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왕길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원 바로 옆 야산 초입에서 시작해 경상 부근까지 번졌고 임야 1,600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일대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 150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3시간여 만에 복구를 마쳤지만 일부 오피스텔은 건물 자체 문제로 밤늦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깜깜하니까 아무 생활이 안 되고 그냥 누워 있는 것밖에는.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서는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60대 부부가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1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남 양산시 동면에서는 길가에 세워진 굴착기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굴착기 기사는 야간 작업을 하려고 예열을 위해 시동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굴착기 일부가 불에 타면서 80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남 무안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눈 구름대가 다소 약해졌지만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제주도 산지에 발령된 대설주의보는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걸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서해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제주도 인근 모든 바다와 동해, 남해, 일부 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여행 소비력이 높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 주목받은 중동 지역을 시장 개척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오영훈 지사 일행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우주산업과 수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출장 첫 일정으로 오영훈 지사가 방문한 곳은 두바이에 위치한 우주센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1년 2월 탐사선 아마를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신흥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아랍에미리트는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우주 기업과 기술과 인재를 교류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도 이뤘습니다. 두바이 우주센터 측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예정인 5월 말쯤 제주 방문 의사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 산업의 중심이 대전에서 제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제주의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주도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아랍에미리트 사르자 정부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뿐 아니라 도내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해녀와 도립무용단 등 문화교류팀 등 100여 명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면서 도내 기업 생산품과 제주의 문화,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류의 장을 펼쳤습니다. 지난해에만 중동 국가 관광객 1만여 명이 제주를 찾는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에어아라비아 항공 부사장에게 제주와 사르자 직항로설 개설을 제안하고 관광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관광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주도로서는 이 부분을 아시안에서 플러스 중동 지역, 유럽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아세안 플러스 정책으로 중동 시장 개척에 나선 제주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오는 4월 정식 발매될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쇼팽 에뛰드 음반이 선 주문만으로 국내 음반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가요와 팝 등 국내외 전체 장르를 통틀어 돋보이는 기록이라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정혜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음반 판매 사이트들입니다. 클래식 차트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앨범이 실시간 주간 모두 판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앨범은 4월에나 정식 발매될 예정이라 지금은 선 주문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클래식뿐 아니라 가요, 팝, 재즈, 뮤지컬 등 국내외 음악 전 장르에서까지 상위권에 오르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앨범은 쇼팽의 에뛰드 전곡을 연주한 음반입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레코딩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한 첫 작업인데 이 중 3번 슬픔은 지난달 21일 싱글로 공개됐고 4월 19일 27곡 전곡을 담은 정식 앨범이 나옵니다. 녹턴, 발라드, 프렐류드 등 쇼팽의 작품들은 많지만 기본과 뿌리, 선곡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임윤찬에게 쇼팽의 에뛰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쇼팽의 에뛰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연습곡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모든 테크닉을 거의 다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정성이라든가 음악성을 놓치지 않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으로 저희가 보통 인정을 합니다. 10대에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품을 만드는 음악성이라든가 그리고 기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다는 임윤찬은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2라운드 때 쇼팽의 에뛰드를 연주한 바 있습니다. (15살임에도) 건반 위에서 뿜어내는 소리의 아우라가 강렬했습니다. 완벽한 해석, 스케일 큰 연주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윤찬은 이번 앨범에 수록된 쇼팽의 에뛰드 전곡 연주로 미국 카네기홀 데뷔 무대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오는 6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이어질 전국 리사이틀에서도 선보일 예정인데 음반에 이어 또 한 번 임윤찬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에서 3년 연속 정상에 도전하는 울산이 라이벌 포항을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또 올 시즌 다크호스로 꼽히는 대전은 우승 후보 전북과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과 준우승팀인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로 K리그가 힘찬 개막을 알렸습니다. 높은 점유율에도 무뎠던 울산의 공격은 전반 29분 빠른 엄원상이 들어가면서 날카로움이 살아났습니다. 엄원상의 크로스를 김민우가 골로 연결했지만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막 축포는 후반 6분에 터졌습니다. 아타루가 최전방 주민규를 보고 감아찬 볼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향했습니다. 주민규의 움직임에 골키퍼가 공을 놓쳤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선 포항은 후반 19분 홍윤상이 때린 중거리포가 막힌 게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울산이 2만 8천여 명의 홈팬들 앞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향한 기분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첫 경기서부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앞으로도 많은 경기에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꼭 3관왕 할 수 있게끔 3연패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승 후보 전북과 다크호스 대전은 화끈한 공격과 빠른 역습으로 90분 내내 치고 받았습니다. 전반 10분 김준범의 백헤더를 받아 구택이 골네트를 가르며 대전이 선취골을 뽑았습니다.
전북은 문선민과 송민규를 앞세워 공격을 주도했지만 이적생 이순민이 중앙을 지킨 대전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반 38분 구택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며 대전의 기회를 놓치자 전북은 40분 안현범이 교체 투입된 지 6분 만에 송민규의 패스를 받아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대표팀의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살폈고 전주에도 2만 4천여 명의 팬들이 찾아와 올 시즌 K리그의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 새로 짓는 살림집 홍보에 나섰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심 계층이 사는 평양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뇌물이 만연해 있는 등 평양 주민들의 삶 역시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의 뉴타운에 해당하는 화성지구. 올해 만세대 주택을 짓는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건설 착수를 알리는 발파 단추를 직접 눌렀습니다. 장취한 폭음과 함께 착공을 경축하는 슈퍼탄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격정의 환호가 세차게 분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내년까지 평양에 매년 10,000세대씩 5만 세대 살림집을 짓는다고 밝혔는데 올해 4년차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과거 살림집 착공식 당시와 비교해보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선 관련 보도 비중을 줄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당의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만큼 지방 민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시민들과 북한의 특권층들을 겨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면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상당히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평양 주민들의 삶도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뇌물공여 경험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다른 지역 출신 탈북민과 비교해 평양 출신 탈북민의 뇌물공여 경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특히 평양에선 직장 배치나 승진 목적을 위해 뇌물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물론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다른 지역 탈북민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체제 불만 역시 평양 출신이 가장 컸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굶주린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발표해 112명이 숨지고 760명이 다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소집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성명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참변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condemns the incident today in northern Gaza in which more than 100 people were reportedly killed or injured while seeking life-saving aid. 스페인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들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I must say, I think this is a nightmare. I think the violence must stop. I think civilians can not be targeted. The humanitarian situation for civilian population in Gaza is worsening by the day. We are confronted now with an unprecedented disaster.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인 알제리는 이스라엘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 대표를 직접 만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I implored her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to produce a product of condemning this killing and to go after those responsible for this massacre. 안보리 이사회 15개국 중 14개국은 찬성했지만 앞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안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은 이번에도 반대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Israeli government since early this morning and understand that an investigation is underway.
We will be monitoring that investigation closely and pressing for answers.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엔 차원의 별도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독일 고위 장교들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러시아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미디어 그룹 루시아 시보드냐와 국영방송사 RT의 편집장인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SNS를 통해 독일군 고위 장교 4명이 어떻게 크림대교를 폭파할지 논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거리 500km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1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영리 사업이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오픈AI는 범용 인공지능을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에선 폐쇄형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 측은 아직 이에 관한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앱 테무와 쉬인 등이 저가를 앞세워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미국의 면세물품 수입 규모가 직전 1년과 비교해 53%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모두 10억 5천만 개의 물품이 최소 기준 면제 제도에 따라 면세로 미국에 반입됐습니다. 이는 직전 1년과 비교해 53% 늘어난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할만해요. 내가 이러려고 김해을 요청을 받아들였나?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만정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할만해요. 다른 데보다 좀 힘든 지역이죠. 낙동강 벨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지역이죠. 김해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봉하마을이 있는 곳이고. 자, 5분 만에 총선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오만정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요청으로 김해을의 전략 공천이 되셨습니다. 2차례 기자간담회 취소, 연기 이런 상황을 볼 때 내가 이러려고 김해을 요청을 받아들였나?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만 기자회견은 회견이라기보다도 회견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미 했고 그걸 통해서 제 출마의 변은 다 밝혔기 때문에 지역에 인사한다는 개념으로 회견을 한 번 더 그런 취지였고 이제 발길을 돌리신 다음에 뒤로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 장면이 제가 인상 깊은데 왜 돌아보셨어요? 돌아보라 그랬어요. 의원님 얼굴 좀 보세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이달 초에 당에서 전략공천, 우선공천을 하니까 받아들이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늘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신앙적 그 메시지로 새해부터는 너는 이젠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공천은 어려웠지만 본선은 비교적 쉬운 선거를 하면서 3선 12년을 해왔는데 밀양에서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4선부터는 이제는 그거는 끝. 이제부터 너의 정치 역정도 돌풍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을은 좀 심하다. 저 서병수 의원님 지역구나. 아니면 김태훈 지역구나.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든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안 드셨어요? 최악의 경우 낙선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나 혼자 사선되는 것으로는 이거는 내 역할이 아니다. 당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미 민주당이 아성이 된 지역이지만 내가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가 있어서 거기다 그러면 민주당 의석을 하나 우리가 탈환해 오는 거잖아요. 자, 민주당 강세 지역 자신 있으세요? 제가 공천을 사실 급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아마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짧은 기간에 지역에 다녀보니까 해볼만 합니다.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원래 우리 당 지역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뀌었거든요. 그걸 다시 탈환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2번 연속 지고 한쪽에는 3번 연속 지니까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 상대 쪽에서 경쟁자였던 예전에 분들이 이제 반발을 크게 하시는데 그럼 조직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지금 설득하고 있고 예비 후보 중에 한 3분 정도는 공개적 또는 반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고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의 안정감은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혁신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역들이 대개 경선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페널티를 먹고 35%나 감점을 당하고도 살아왔거든요. 당에서 현역을 배려해가지고 당선시켰다면 문제가 있지만 감점까지 줘가지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살아온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을 열심히 갖고 왔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 자산이에요. 거기를 인위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물갈이 이벤트성으로 날린다. 그러다가 지난번 저지난번 그 피 튀기는 공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졌잖아요. 2016년에 당시 그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말 문제가 많았죠. 지금의 민주당이 그와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더 심하죠. 과거에도 여야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개파 공천, 그걸 통한 이제 보복 공천 이런 게 있었지만은 외형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갖춰가지고 시스템을 밟아가지고 했는데 민주당은 피 튀기는 공천, 학살 공천의 그 본질이 표출돼 버렸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게 됐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걸 대놓고 하는 것 같은,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2대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더 나빠질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씀으로 오만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흐린 주말 아침입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이 불고 또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꽃샘추위는 계속됩니다. 강원 산간에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1도, 대관령이 영하 15.6도로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합니다. 대부분 지방엔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엔 비가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도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